지금 현재 그 각각의 논리로 뭐 오른다 내린다를 주장하는 건 사실 뭐 맞고 틀리는 건 의미가 없고요. 한국에 들어올 돈이 달러로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만약에 잭슨을 우려감으로 지금처럼 더 빠진다 그러면 소문에 사고 뉴스에 산다는 쪽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지난 80년대 볼커 전 의장이 있을 때를 돌아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뭐냐면 오늘 모신 분은 투자의 감각, 시장이 보내는 위기와 기회의 신호를 포착하는 비결, 책의 저자시죠? 상승미소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 1년 만인가요? 1년 좀 넘었죠? 1년은, 한 2년은 안 됐지만 1년 한 6개월 정도. 그래요. 참 네. 오랜만에 뵙는데 네. 참 지금 그 주식시장이 참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의 참여자들도 상승 쪽에 하락 쪽에 뭐 이렇게 서로 막 갈리면서 네.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네. 일단 우리 닉네임부터가 상승미소. 상승을 기원하는 분이라 네. 이름부터 상승의 냄새가 네. 나는. 네. 투자의 시그널을 읽는 사람만이 다가올 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네. 네. 이게 사실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부의 기회 놓치지 않는 거. 맞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네.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긴축 이런 이슈 때문에 급락할 것이다. 네. 아니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서 이제는 상승으로 갈 거야. 네. 양쪽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요즘의 분위기만 보면 미국의 투자은행들조차도 좀 유명하다는, 나름 월가에서 좀 그 뽑는 15개 투자은행들 중에 9개가 하강으로 보고요. 가장 강력한 하방을 외치는 쪽은 이제 모건 스탠리, 항상 모건 스탠리 하방을 외치고,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하나가 이제 그 유명한 골드만삭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5개 중에 9개면은 뭐 기울었죠. 그다음에 이제 상승을 외치는 데는 뭐 조금조금한 데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JP 모건이 연말에 S&P 500 지수가 4,800 한다 이렇게 외치지만, 신문의 기사,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한국 시장의 전문가들 보면 거의 7대3, 뭐 8대2 정도로 하방, 아직도 추가적인 하락 마진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사람들은 원래 그 진실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찾아서 그렇죠.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7대3 정도, 뭐 재보진 않았지만 그 정도 비중으로 하방론자가 많다는 얘기는 하방 이야기를 많이 해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뭐 이미 바닥은 6월 16일부터 쳤고 최근에 하루 이틀 정도의 하락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거의 나스닥 기준으로 23%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5% 내외의 조정은 뭐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 조정이 맞으면 다시 연말까지 강력한 내리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상승론자도 아니고 강력 상승론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이 들을 때는 아주 뭐 기분 좋은 얘기이긴 한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 나스닥도 네. 조정을 받고 그로 인해 한국 시장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 말씀하신 그 전저점, 네. 그 전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건 아니다. 예, 저는 이제 원래 바닥이 지났느냐, 버블이 터졌느냐, 버블이다 아니다, 바닥이다 아니다는 사실 지나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각각의 논리로 뭐 오른다 내린다를 주장하는 건 사실 뭐 맞고 틀리는 건 의미가 없고요. 사실 그런 방송을 보고 투자자들이 스스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보는 지표는 기본적으로 하락한 이유를 찾아보고 그 하락한 이유를 만들었던 요인들이 상쇄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상승 쪽으로 간다. 왜?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가을, 겨울로 이루어지듯이 주식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의 그 반대 매매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결국은 올라갈 것이다. 왜? 하락 요인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쪽, 상승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나스닥 같은 경우 한 5% 전후의 조정이 좀 있을 네.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뭡니까?
일단 한여름에도 땡볕이 계속되면 소나기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열을 식혀야 되고 대기의 순환 때문에 그 열이 증발돼서 수증기로 올라가고 수증기가 뭉치면 다시 비로 내리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 게 있으면 이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오는 것이고 그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다시 에너지가 충전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처럼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네. 그 정도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상승을 가져온, 그러니까 하락을 가져온 요인들이 사라졌거나 그다음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고 그 기대 심리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거나 뭐 없어진 게 아니고 그 기대 심리를 충족시킬 만한 일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근데 조금 이제 하방론자들이 보실 때에는 네. 아직 악재가 네. 그대로 남아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네. 한국 같은 경우는 환율. 네. 환율의 문제가 지금 달러 강세가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1340원 돌파해가지고 뭐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이거 과연 외국인들 포지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단 말이죠. 맞습니다. 무역 적자는 계속 지속이 되고 맞아요. 있고. 네. 자 이제 사실 한국 증시의 요인이 좋은 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 IMF를 지내봤던 우리 세대, 그다음에 환율의 무서움을 아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환율은 어디까지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올 돈이 달러로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돈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자산시장이 하방 영향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무역 의존도를 감안하면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 그런 변수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환율 상승 좀 이따가 더 대표님까지 여쭤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겠지만 현재의 그 원달러 환율이 1340원, 1350원을 넘을 분위기를 만들어지는 건 첫 번째는 달러 강세. 달러 강세는 인플레이션을 대처하기 위해서 미 연준이 강력하게 금리 상승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월 정도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그렇죠. 8월은 아직 한 달이째 끝나지는 않았는데도 대규모 무역 적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의 영향에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체 수출의 거의 20% 넘는 비중이 중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위안화가 요새 되게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방송 촬영하는 게 24일인데 오늘 0.4% 미국과 다시 뭐 갈등 양상이 나오면서 위안화가 또 달러 대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즉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화 가치를 보면 위안화 가치와 연결되는 것도 상당 비중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와 연결되는 건 무조건 피할 수 없는 전 세계 어느 통화도 뭐 피할 수 없는 구조이면서 가장 절대적인 그 영향력이지만 한국 경제는 그와 거의 비등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수준으로 위안화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측면을 보면 현재 원화 그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 즉 달러 대비 원화가 상승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은 좀 위협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 어떤 경제적 시스템의 어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 경제적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무역 적자인데 전체 국제 수지에 있어서 무역 적자를 포괄하는 게 이제 경상수지입니다. 근데 지금 4개월 정도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그 4개월 동안 경상수지는 흑자였어요. 네. 좀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마이너스였지만 무역 외로 들어오는 돈은 플러스였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현재 이 경상수지 안에는 외국인들이 투자하러 들어오는 뭐 주식 투자 자금이나 채권 투자 자금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으로 무역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는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그게 과거 IMF나 이런 데처럼 큰 위험이라고 사실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25일, 26일 잭슨홀 행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달러화가 이제 약세로 전환됐다고 가정할 때 그때도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으로 반대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주시해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한국 경제 좋아질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선미후한이거든요. 미국이 먼저 가면 한국은 알아서 그냥 꼬리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은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이 이제 주말에 있으니까 예. 이번 주 금요일까지 비중을 좀 줄이자. 왜냐면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파월의 어떤 강력한 긴축 경고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런 의견이 있고 아니다. 이미 선반영되고 있으니 금요일까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우리 상승미 소님은? 저는 일단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면 주식계 가격, 지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이 이미 충분히 지수에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일들로 벌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야 될 게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든 뭐 그것 때문에 사실 긴장한다고 요새 지난주부터 증시가 긴장한다고 하는데 말을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고 달라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지표는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있다면 그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정화를 위해서 더 강력한 뭔가가 필요해서 파월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지수를 하락시킨다. 그런데 금요일, 지난주 미국 시장 기준으로 금요일과 월요일에 나름 크게 하락을 했고 화요일에는 좀 더 약간 이제 반등을 보였지만 아직도 지수가 하락할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지수가 지금보다 더 크게 많이 하락해버린다. 그러면 시장의 신호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네. 파월 의장 당신 말 조심해. 여차하면 또 폭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미리 반영해 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잭슨홀 우려감으로 지금처럼 더 빠진다. 그러면 소문에 사고 뉴스에 산다는 쪽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지표거든요. 이미 블룸버그에서는 제가 한 달 전에도 혹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월 16일에 강력한 랠리 온다. 아무도 얘기 안 해서 그런 얘기를 주장했던 것도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을 감안했고 그다음에 클리브랜드 홈피나 블룸버그에서 월간 인플레이션 지표 예상치를 봤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매일매일 클리브랜드 연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8월 23일 기준으로 클리브랜드 페드는 월간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0.0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0.09, 즉 7월과 8월 한 달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0.09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12로 곱하면 연간 내년까지 1년의 연간 상승률을 보면 2%가 안 되는 겁니다. 네. 페드의 목표치가 2%인데 월간 7월에도 6월에서 플랫으로 나왔지만 실제 안에 지표를 까보면 6월에서 7월에 월간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0052가 마이너스였는데 그걸 그냥 플랫으로 잡았던 거고 현재 블룸버그에서는 7월에서 8월 한 달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0.2%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클리브랜드 홈피는 불과 일주일 전에 0.29 하루 전에는 플러스 0.19에서 오늘 새벽에는 0.09로 낮춰버렸어요. 이 얘기는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물가 상승이 7.5, 8.5 할 수 있지만 7월 이후에 물가 상승은 완전히 잡혀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8월의 물가 상승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준을 9월 13일에 발표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파월 의장은 9월 20일에 FOMC까지 시간이 있고 그 발표를 9월 14일에 한다면 이쯤에 물가 상승률을 완전히 잡아주는 방법으로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강력한 발언이 나오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고 주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그 부의 역효과죠. 일종의 마이너스 웰스 이펙트가 벌이면서 물가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이번 기회에 그 발언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 때문에 하락한다 그러면 저는 매수의 기회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까 초반에 언급하셨듯이 강력한 상승이 그 이후로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사실 미래를 얘기하는 건 사실 그렇죠. 완전 이제 수정구슬을 골동품 가게에 사오는 밖에 없는데 제가 예상하는 건 자 인플레이션이
강력하게 왔고, 이제 먼저 인플레이션 정의, 제가 책에서 이제 투자의 감각에서도 경제적 창의성, 뭐 인문학적 통찰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 바라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러니까 관점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통화량 증가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는데 인플레이션 그러는데 인플레이션 정의부터 따져보자라고 했거든요. 인플레이션 정의는 통화의 양이 늘어나면서 그 결과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즉 통화량 증가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시차를 두고 물가가 오르는 것이고, 반대로 통화량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해버리면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이 알아서 떨어지는 게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우려, 인플레이션 시초지 발생했고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 그 다음에 QT, 즉 그러니까 양적 긴축 등을 통한 통화량 회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누르면 미국 경제가 리세션을 빠질 수 있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주가가 현재 7개월간 내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2분기 GDP를 까보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를 보니까 아무도 불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리세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리세션이 안 하는데 주가는 알아서 6개월 먼저 내렸던 거고, 네. 이제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그러면 잡혔으면 페드가 굳이 금리를 더 많이 올리거나 긴축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파괴시킬 역할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안정이 되고 달러 가치가 지켜졌다면 이제는 반대로 혹시나 모를 위험에 소비가 줄고 이런 부분, 경제가 위축될 이런 가능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금리 인상 스케줄을 중단하거나 금리 오르는 걸 잠깐 멈추거나 하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 그럼 그 기대감이 있어서 막상 그게 하든 안 하든 올라간다. 다만 어느 수준 올라가서는 실제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든지 금리를 언제부터 내리겠다고 얘기하든지 그 구체적인 핵심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핵심이 나오기까지는 그때부터는 박스권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잭슨홀 행사에서 어떤 말을 하든 주가가 내린다면 말은 한 이후에는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상승할 거라고 보고, 그때까지 상승 가능성 어디까지? 9월 20일에 FOMC에서 실제로 얘네들이 금리를 뭐 향후에 뭐 내린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중단될 가능성은 실제로 언급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실제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박스권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네. 그 연준의 의도, 이제 사실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꺾이기는 했으나 그래도 8%대란 말이죠. 연준의 목표 2%와 관련해서 2%가 이제 목표인데 네. 8%라는 건 엄청난 수치인데 이것이 그래도 적어도 한 4, 5% 이상 내려오지 않는 한 계속 연준의 이것은 지속될 것이다. 시장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준이 쉽게 그 긴축이라든가 금리 인상을 2000 몇 년도죠? 그때처럼 2, 3년 전처럼 그렇게 좀 중단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왜 갖는지 모르겠다. 이런 또 연준 의원들의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8월 초에 제가 실제로 유튜브 제 멤버십 게시판에 8월 월간 투자 전략하면서 뭐라고 올렸냐면 8월 그때 1일입니다. 1일에 올린 글에 앞으로 9월 20일까지 FOMC에 약 6주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6주 안에 웬만하면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려면 물가가 내려와야 되고, 물가가 내려오기까지는 아직 6주의 시간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것이다. 왜? 아직까지 6주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립 서비스로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데 시장은 별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예상할 정도면 미국의 월가 큰 손들이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제 예측이 맞았어요. 그런데 왜 연준 이 페드 의장,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면 왜 걱정을 하냐면 페드 의장은 다른 얘기거든요. 왜? 이분이 7월 16일 그 당시 FOMC에서 실제로 이분 입에서 슬로우 더 페이스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슬로우 더 페이스를 했고 물가가 상승률을 계속 낮춰주는 게 사실인데 고용지표는 이게 상당히 좋아지고 있으니 고용지표가 좋다는 얘기는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내려오는 인플레이션 속도가 반대로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가능성을 만약에 파월 의장이 슬로우 더 페이스 발언을 뒤엎는 발언이 나오면 여차하면 예상보다 금리 인상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확실한 건 지난
80년대 볼커 전 의장이 있을 때를 돌아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뭐냐면 80년대 초반부터 82년 8월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직전까지 연준은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무려 당시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82년 8월에 볼커 의장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을 때가 그 당시 CPI가 6%였습니다. 자, 10% 가까이 CPI가 6%, 그 당시에도 2% 목표치가 있는데 6%에서 중단했다는 게 왜 중단했을까를 찾아봐야 돼요. 왜 중단했을까? 통화량 증가율이 올라가면 시차를 두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고 통화량 증가율이 하락하면 시차를 두고 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즉 물가가 CPI가 6%라 하더라도 통화량 증가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걸 연준이 확인했기 때문에 중단했고 그리고 1년 후에 정확하게 CPI는 2%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8월에 금리 인상 중단이 실시됐는데 당시 주식시장은 2달 전에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약 2년 6개월 동안 S&P 500 지수 당시에 27%가 많이 났던 걸 4개월 만에 순식간에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4개월 회복될 때 패드가 금리를 내렸냐? 내리지 않았습니다. 2달 후에 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고 당시는 CPI가 6%였습니다. 네. 그리고 통화량 증가율이 급격하게 꺾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정확하게 1년 후에 CPI는 2%로 복귀했습니다. 자, 이런 걸 감안할 때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어느 정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매월 마지막 주주 화요일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 1시, 한국 시간으로는 마지막 주주 화요일 새벽 2시입니다. 매월 통화량 증가율을 발표하는데 어제 발표했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통화량 증가율이 전월에 플러스 5.9%였는데 오늘 5.28%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작년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야기됐을 때 당시에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2021년 2월에 26.98%였어요. 26.98% 늘어날 수 있겠다 생각하자면 미국의 장기 평균 통화량 증가율이 7.22%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렇죠. 많이 늘었죠. 네, 그 순식간에 1년 동안 통화량 증가율이 7% 하던 이 수준에서 26%가 늘어나니까 1년 있다가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놀랐죠.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떨어져서 불과 1년 만에 다시 1년 한 6개월 만에 다시 오늘 새벽 기준으로 5.28까지 떨어졌습니다. 장기 평균 통화량 증가율이 7%라는 얘기인데 그 밑에 떨어졌었고 그 밑에 떨어졌을 때는 여지없이 연준은 금리 인상 중단하거나 다시 피봇 태세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어느 정도 그렇죠. 이제 가잖아요. 그 예, 중력 그 가속도의 법칙. 네.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가는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어도 꺾이는 추세가 확인된다면 네. 거기서 스톱이 돼도 그 물가 하락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반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반영, 그 정책 결정을 금리 인상이나 긴축을 중단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게 자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이 8월 24일입니다. 8월 24일에 가을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찔려가지고. 여기 이제 에어컨디션. 추위를 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밖에서는 다 여름은 입고 다니는데 그렇죠. 백화점에서는 약 2주 전부터 가을 옷을 팝니다. 자, 여름의 정점은 언제냐 보면은 하지입니다. 하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 그게 하지거든요. 아니,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 하지군요. 죄송합니다. 충분히 낮과 밤이 같고. 그러면 자연을 생각하면 하지가 날이 가장 뜨거워야 되지만 아니죠. 하지를 지나서 대서소서가 가장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미 태양은 하지를 다음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서 방금 말씀하신 가속도의 법칙처럼 일정 수준을 지나면서 꺾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은 계속 가속도가 붙어서 올라가지만 엑셀을 밟고 뛰었는데 지가 어느 순간 가더라도 엑셀을 떼었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약간의 그 차익 실현 욕구에 의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이후 강세로 계속 증시는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8월 24일 나스닥 지수가 오늘도 좀 하락했습니다. 어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종가에 마이너스 났고 저는
24일, 25일에도 좀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확인할 게 있어요. 나스닥 지수가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 빠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래량은 월요일 날은 6개월 내 최저치가 됐고요. 8월 24일 오늘 새벽은 1년 내 최저치 거래량을 찍었어요. 왜?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기 때문에 사지도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거래량이 줄면 대부분 증시 바닥의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이 좀 더 줄 수 있겠지만 최근 1년 내에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주목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상승미소님이 약간의 조정 이후 오히려 강력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9월 하겠습니다. 9월 20일 이제 제 투자의 감각 책에서도 그 얘기 분명히 썼는데 투자의 감각도 왜 서둘러 발견했냐면 지금 방금 임 대표님께서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말을 했고 아직도 하방론자들이 상당히 많고. 제가 지난 2달간 방송을 무슨 사명감으로 방송을 했냐면 결국은 돌아서기 때문에 이 하방론자들이 많은 시장에서 팔지 않도록 나는 이 사람들 지켜줘야 된다. 이론상으로는 팔고 쌀 때 사지 않는데 그건 이론입니다. 주식투자 해보시면 압니다. 한번 팔면 다시 들어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팔지 못하게 하면 결국 코로나 상황처럼 수익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게 제 사명감으로 방송을 했고 그 사명감으로 투자의 감각도 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9월 20일에 FOMC에서 금리를 0.5%를 올리든 0.75%를 올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입니다. 이미 시장은 연말까지 옆으로 올리겠다는 게 증시에 다 반영이 돼 있고 채권금리에 이미 다 반영돼 있습니다. 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슬로우 더 페이스 한다는 파월 의장의 말을 지킬 수 있느냐 싸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9월 14일에 지금 이미 다 완화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9월 14일 확인된 다음에 9월 20일에 0.7을 올리든 0.5% 올리든 연말 이후에는 이제는 금리 인상 부분은 좀 더 고려해 볼게. 이 정도만 나와도 그때부터는 강력한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